달러에 대한 약세 베팅이 조금씩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지금 물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더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거냐 아니면 조금 그래도 완화될 거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하반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건 좋아서가 아니라 경기가 둔화돼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베팅할 때는 추세적일 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계속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그건 인플레이션에 대해 베팅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은 공급 측면의 요인이 훨씬 더 강했고, 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지금 시장에서 엿보쳐지니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을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건 조금 한번 기다려보고, 그게 확인되면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조금 좀 자제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제가 지금 처음에 열매 대표님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을 정말 오래 보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삼성전자의 이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실망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상대적 실망이었겠죠. 하이닉스가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켜줬어요. 하이닉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게 얘기를 해줬죠. 예를 들어서 뭐 잉여 현금으로 50% 이상, 그러니까 50%를 최하로 못을 박았다라는 거, 뭐 3년 이상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를 해주면서 기대 이상 집혔으면, 이제 시장에서 당연히 더 많이 벌 수 있는 삼성전자는 더 많이 나올 거야라는 기대를 사실 저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보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은 별로 없고, 배당 중심만 이뤄졌고, 또 금액도 시장에서 생각했을 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라고 해서 상대적 실망이 컸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뭐 며칠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반영이 다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 다 됐고, 네. 어쨌든 안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내용만 놓고 보면 일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죠. 왜 차사주 매입 소각을 저렇게 안 했을까? 이게 이제 금산분리법 때문이란 얘기가 설득력이 조금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주사 관련이나 순환 출자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편인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물산을 지배하고 있고, 물산이 생명을 지배하고 있고, 또 물산이 전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관련 기업들은 이 산업 관련 지분을 10% 이상 못 들게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이게 또 그 비율이 되게 달라져요. 전체 주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나 이런 기업들은 또 전자지분을 또 팔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못한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결정했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배당으로 많이 했었을까? 자사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조금 누구한테 유리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대가 한 푼 부풀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부분은 감안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뭐 주주 환원 때문에 올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크게 뭐 방향이 전환된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 조정 요인이 된다던가 그런 측면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는 다 반영이 된 것 같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좀 판단하고 계시는 걸까요? 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글로벌적으로 뭐 전체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이번에 있었던 조정으로 인한 사실 그 부분은 저는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너무 가격이 저평가였어요. 아무리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가 옛날에 뭐 생각하는 고퍼에 사서 저파에 파는 게 맞다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제가 그렇게 애널리스트 때 배웠던 게 누구였냐면 요즘 그 전병서 교수님이 애널리스트 하셨을 때, 반도체 애널리스트 때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랬었는데 과연 그런 거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결국
그 저퍼였었을 때 이익의 정점 정도가 아니라 결국 그 뒤로 감익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아직 안 보이죠. 네. 그리고 오늘도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조만간 뭐 중국이 굉장히 크게 올라올 거고 그러는데 그 2035년도더라고요. 우리가 뭐 2035년까지 들고 갈 필요도 없겠죠.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뭐 크게 그 이 가격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국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제가 볼 때 굳이 여기서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기에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는 사실 아무리 그래도 조금 많이 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저희 이제 제작진이 이제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렸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예. 과거와 비했을 때 지금 어떻다고 좀 평가를 하시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면 일단 신용이 최근에 좀 늘어서 32조 원대까지 지금 다시 올라왔고요. 네. 예전에는 27조까지 떨어졌었고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예탁금,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 원 안팎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또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신용은 늘고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은 조금 줄어든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 참여자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바닥을 찍었으니 될 만한 기업들을 찾고 있는 게 가장 큰 틀에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용도 얘기를 많이 하고 예탁금도 많이 했지만 대부분의 예탁금이나 이런 자료들은요 후행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예탁금은 저절로 늘어납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탁금이 많이 빠지는 거고 그래서 되려 예탁금이 처음 감소할 때는 우려가 되지만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 사실상 그 뒤부터는 우려한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다 떠났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오히려 좀 마음 편하고 좋겠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 돈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얘기는 이전보다 좀 체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니 올라가는 기업들도 사실 이전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거나 아니면 종목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만 좀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가 되게 안 좋게 변해 있으세요. 이번에 이제 워낙 큰 상처를 입으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왜냐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스마트해지셔가지고 많이 공부도 하시고 많이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은 조금 너무했죠. 저희들이 볼 때도 너무 심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응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쉽지 않았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염증 또는 이제 이건 좀 안 좋. 되게 좀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어렵게 이 변동을 간다면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자괴감 같은 것들도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만나 뵈면 조금 더 내가 여기서 기회를 찾겠다라는 시각보다는 이미 하락장이니 내가 조금씩 반등할 때마다 시장을 나오고 싶다라는 심리들이 되게 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다시 신용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살만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예탁감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얘기는 네. 종목이 좀 선택적으로 집중이 되거나 또는 종목의 어떤 상승 흐름과 관련해서는 이전과는 조금 짧은 흐름이 될 가능성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저는 한 가지 또 갑자기 네. 생각나는 게 그 우리가 이제 2부에 비트코인도 이제 예. 얘기를 할 거긴 한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좋지 않았습니까? 네. 금도 요즘 좀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 약간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그 틈에 이제 그쪽으로 좀 간 게 아닐까. 요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뒤에서도 뭐 코인과 관련해서는 워낙 잘 설명을 누가 하십니까? 실례지만. 저기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이 나오실 네. 예정입니다. 예. 훌륭하신 조동현 분이 나오시네요. 선생님이요. 예. 네. 조동현 대표님이 예, 네. 나름대로 뭐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니까 달러에 대한 약세 베팅이 조금씩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뭔가 지금 뭐 뒤에서 말씀 주실 클래리티 법안이 단기간은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통과될 가능성을 올해 안에 염두에 두고 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활성화됐을 경우는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들이 풀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코인도 긍정적이지만 금도 당연히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부분과 관련
관련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너무 스마트한 게 최근에 뭐 보니까 비트코인 많이 오른 거는 뭐 신규 매수보다는 좀 쇼커버가 강했다. 즉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뭐 나름대로 그건 이제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꽤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시장이 스마트하게 결국 미국 시장 국채 문제가 되다 보니 국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솔루션으로서 그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걸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사실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식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 주식도 주식이겠지만 현재 있는 코인이라든가 금에 대한 선택도 꽤 괜찮은 어떤 그 선택이 될 수 있으니 자산 배분상에서 제가 볼 땐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돈의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다시 금리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갑자기 베센트가 나타나서 이 바이백을 발표한 게 조금 이례적으로 보였는데요. 그렇죠. 물론 진행 중이었다고는 해도 이 바이백을 발표하고 사실 하루만 잠깐 금리가 내려가는 것 같다가 제자리로 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무부가 쓰는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면 바이백이라는 정책이 있었었고 오늘은 또 TGA라고 그래서 그게 재무부 개정이죠. 네.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 9,400억 달러 정도 있으니 이걸 빼서 채권을 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제 재무부가 채권의 매수자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미국이 빚이 너무 많다. 그렇죠? 우리 뭐 보통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부채도 과다하고 거기에 재정 적자가 심하다는 얘기는 부채도 많은데 빚도 많은 사람이 또 빚을 내서 쓰고 있다라는 게 재정 적자가 심하다는 얘기고 그럼 보통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감세까지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빚 감당을 어떻게 할 거라는 우려가 있을 거고 또 최근에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채권을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채권은 다 장기채예요. 1, 2년짜리가 아니라 뭐 100년, 50년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국채 10년물, 30년물도 장기물이니까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국채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미국채 안 사고 이거 살래. 이런 요건들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 최근에 유가 오른 것까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현재 빚이 내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상승 요인이라기보다는 국채 시장에서 수급 요인이죠. 뭔가 수급적으로 장기채를 사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쪽으로 가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금리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한 거고 계속 물가를 반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사실상 효과가 아무런 것도 없는 건데 너무 일시적인 건데 이게 몇 가지 요인들 우리가 생각했었던 미국의 어떤 그 재정 적자와 관련된 즉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요거는 우려 사항이 맞고 금리 상승 요인이 맞고 유가도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채와 관련된 분들은 수급 요인이에요. 수급 요인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재정과 관련된 요인도 사실은 금리 상승 요인인 동시에 수급적인 요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뭔가 매수세가 없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장기채를 사주는 외국인들 예컨대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중국이나 일본이 안 사거든요. 그렇죠? 옛날만큼 그렇죠. 예전만큼 확실히 안 사요. 근데 발행량은 자꾸 늘어나고 그나마도 발행되고 있는 것도 그나마 시장에서 소화를 해줬는데 소화해주던 시장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채권으로 가다 보니 뭔가 수급적으로 굉장히 꼬인 요인들이 시장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은 시장에서 너무 미국이 빚이 많다는 걸 겁주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오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지금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상수로서 우리의 우려 요인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이 미국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재정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국채 수익률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앞에 시계를 돌려볼게요. 올 3월에 전쟁 나기 전 불과 얼마 안 됐죠. 미 국채 10년물이 기준인데 뭐 30년물도 중요하지만 10년물이 그때 국채 금리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3.9였었습니다. 3.9였는데 그러면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이 거의 뭐 국채 금리가 4.7까지 올릴 정도로 빚이 늘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물론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회사채가 있다고 해서
과연 3.9였던 게 4.7로 끌어들일 요인이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문제가 되고 미국뿐만이 아니죠. 영국도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일본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가 때문인 겁니다. 그냥. 만약에 여기가 유가가 그렇게 안 올랐으면 미국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4.5가 넘질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4.23 가지고 우리가 야 지금 우려 있어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30년부터 5% 이하에 있을 거 물론 낮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국채금리 수준을 이제는 이전만큼 낮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는 국채 투자가 이전만큼 매력이 없는 그런 요인인 거지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쫙 끌어올렸다?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너무 심각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터질 것 같으면 주식이고 뭐고 다 그만둬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재정을 그러면은 저기 건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뭐 트럼프가 나름대로 뭐도 안 쓰고 그런데 선거 앞두고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유가 때문에 사실 오버슈팅 된 게 되게 컸죠. 3.9에서 4.78까지 올린 건 유가가 제일 컸고 거기에 아까 했던 요인들도 사실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그건 원래 상술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우려까지 끌어올린 건 이게 더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회사채 문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닌 거고 수급의 교란 요인이에요. 그러면 자 한쪽에서 죄송합니다. 수급의 교란 요인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잡아주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어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거죠. 그 벌어들인 시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이란과 관련된 어떤 이 사태를 어쨌든 간에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유가도 또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도 저절로 내려와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수준까지 안 내려서 그런 거지.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고유가 때문에 이 물가 때문에 또 금리 때문에 사실 소비가 줄어들고 미국 경기 특히 고용도 둔화될 거거든요. 네. 고용이 둔화되고 물가 지수가 더 낮아지는데 금리가 더 오를 거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그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좀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코프센트 장관이 이란 사태에 직접 개입했다라는 건 의미가 되게 커요.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금리와 관련돼서 우려하고 있겠죠. 네. 확실히 당연히 우려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어떻게든 금리를 잡아보려고 모든 걸 동원해서 저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유가 때문인데 또 유가를 올린다? 아닌 얘기예요. 또 하나 바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되게 크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빚이 많은데 여기서 빚을 더 늘리는 행위를 할 리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은 빚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하는 게 사실은 미봉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당연히 네. 현재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바꿔 생각하면 지금 재정과 관련해서 뭐 건전한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금리가 바로 내려갈 거냐 유가로 오면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을 통해서 일정 부분 금리를 일정 부분 안에서 통제를 해놓은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를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재정 건전화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빚은 그대로 있고 더 벌면 되죠. 뭐. 그러니까 성장을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걸 그 상황에 하면 부채 비율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빚은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4경이 아니라 5경이 아니라 10경이 되더라도 내가 더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분모를 늘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밑에가 성장이고 위에가 부채예요. 우리 숫자로 얘기하면 성장이 2고 부채가 1이라면 2분의 1이죠. 네. 그럼 몇 퍼센트죠? 부채가 50%. 근데 성장을 3으로 올리고 부채가 1이면 부채 비율은 얼마? 33%. 그래서 우리는 부채 비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보면 네. 우려는 맞아요. 네. 우려는 맞고 우리가 경계의 대상을 해야 되는 거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채 요인은 수급적인 요인인 거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요인들은 재정 적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가 특히 최근에 급등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가가 어떻게 안정되느냐가 사실 지금 국채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수면 아래로 내릴 수 있는 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재정과 관련된 또 미국 국채 전체 부채와 관련된 요인은 단기간에 해결할 요인이 아니니 시간을 두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유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만 짧게 마지막으로 유가는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란과의 경제 전쟁으로 네. 이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란을 이제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란은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가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후티 반군까지 동원을 해서 홍해까지 틀어막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좀 반대로 국제 유가가 튈 요인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회 통로를 통해서 빼내는 석유가 은근히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저는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왜 경제 제재안을 택했을까 많이 고민을 해보면 이게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란이 견디기 힘든 수준까지 온 걸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미국한테 더 불리하거든요. 네. 정치적인 요인과 관련해서. 그렇죠? 뭐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데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무력 쪽이 아니라 경제 전쟁을 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뭐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국가 몇 달은 버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이란은 그것조차도 버티기 힘든 국면에 와 있는 게 아닐까. 아.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란 지도부는 얘기가 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군부 같은 경우 여전히 강하게 저항을 하자라는 그렇죠. 쪽인 2년은 건데, 준비해놨다 이렇게 예, 말하거든요. 갈리바프 시작해서 이쪽 의회 쪽이나 이쪽은요 다른 얘기를 해요. 실제 우리가 경제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실패는 했지만 미국이 원래 기대했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란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시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경제가 더 심하게,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땐 과연 몇 달을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하지 않았었을까? 그러면 나름대로 이란도 이젠 대화의 어떤 그 창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때리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전쟁이니까 아예 강하게 미국이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생각보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일단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됐었기 때문에 최근에 폭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항공모함에서 계속 출격을 했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항공모함에 병사들도 필요하지만 지금 나가 있는 항공모함도 제한돼 있고, 문제는 뭐냐면 출격하는 전투기들도 되게 위험에 노출됩니다. 아무래도 직접 가가지고 뭐 목표물을 네. 이렇게 그죠 폭격을 하게 되려면 좀 저공비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미국의 피해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몰려면 제대로 몰아야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지하에 있는 이란 애들이 뭐 피해를 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에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저는 그래서 뭐 이걸 햇볕 정책이라고 하나요? 햇볕 정책은 아니구나. 네. 햇볕 정책이라고 좀 그렇고, 네. 나름대로 뭔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오히려 군사적인 것보다 더 효과가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들으면 들을수록 트럼프가 왜 이란 전쟁을 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해죠. 네. 오판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재정 적자는 더 커졌고 유가가 올라가서 금리 압박은 더 생긴 상황인데, 그래도 이 정도 왔으면 이란이 좀 물러설 법도 하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게다가 지금 금리가 미국채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정도에서는 좀 매도가 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국채 매도가 나오면서 달러도 약세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좀 강세가 돼줘야 되는데 약세가 되고, 거기서 또 투매가 나오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긴 한데 최근엔 일부 또 진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 시장에서 여전히 장기물에 대한 매물은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제일 문제가 매물이 많아졌다는 표현보다는 매수세가 굉장히 취약해진 게 1차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 뭐 현 문제를 잘 해결을 해서 이란과 관련된 문제를
뭐 좋은 협상이라기보다는 최소한 미국 양보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양보는 좀 받아들여라라고 할 정도가 되면 이란도 좀 나름대로 좀 명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오늘도 보니까 일부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간 선물이 좀 네.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좀 밀리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제재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더니 대화가 재개될 기회가 열리는 걸 보면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시장에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급이 굉장히 꼬인 거거든요. 그 수급이 꼬인 거 가지고 자꾸 오르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걸로 확대해서 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볼 때 바이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렇죠 재무부 계좌인 TJ를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이 수급 요인이 꼬인 것들을 좀 풀고자 하는 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봉책은 맞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너무 꼬였기 때문에 이 미봉책을 해도 나름대로 어쨌든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어떤 국면들이 뭔가 더 위험한 국면으로 당장은 치닫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한 데일밴드라도 좀 붙여주는 그렇죠. 상처는 났으니까 네. 후시딘이라도 발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어제도 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위태위태하면서 나름대로 그 자리는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시간을 많이 기다리겠죠. 그래서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어차피 국채는 또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여러 가지 지표 말고도 그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란과 관련된 사태에 진전이 있다라면 또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 거기는 거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진 않는 게 재무장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야, 그렇다면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워시가 처음으로 이제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요게 시장에 어떤 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제가 일부러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얘기는 안 드렸지만 금리가 일부 오른 데 따른 데에는 워시의 소통 부재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워시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 거죠. 이 친구가 정말 물가는 잡을 수 있을까? 뭐 물가 잡는다고 얘기하더니 내가 세게 얘기해서 미 국채 금리가 반영해 주니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이전 사람들에 비해서는 잘 모르겠다. 점도표도 안 찍겠는다 그러고 포워드 가이던스도 안 준다라고 하고 또 기자회견 성명서도 뭐 이전보다 축소한다라고 그러고 회의도 줄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줄인다라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니 시장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되면 스콧 베센 뭐죠? 우리가 알고는 케빈 워시에 대해서 일단 신뢰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시장이 오버해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더 강하게 우려를 하고 대신에 또 나중에 디플레가 있으면 더 강하게 하고 그래서 아마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금리 인상 우려가 나면 우려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제 인하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과하게 반응하고 이런 측면인데 현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케빈 워시가 여러 얘기를 해줄 거라고 믿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다시 신뢰를 찾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다 매파적이고 마치 9월에는 금리를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걸로 시장은 기대를 하는데 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9월에 금리를 올려? 쉽지 않은 선택일 거고 그럴 거면 7월에 올렸죠. 9월에 올릴 거면 7월에 선제적으로 올려서 이걸 방어하는 게 막는 거지 이미 7월에 한번 올려야 될 타이밍에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는 9월에 금리 인상을 가급적 자제하고 싶은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뭐 유가도 계속 오르고없어도 어쩔 수 없으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는 조금 기다려서 뭔가 동결에 대한 기조로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잭슨홀을 보면 전환점이 됐었던 적은 많죠. 근데 대부분 좋은 쪽으로 전환점이 많이 됐었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28일에 나올 건데 우리 이제 29일 아침에 나오겠죠.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이 뭔가 지금에 있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바꿀 것 같진 않다. 그런 정도로 지금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뭔가 그 금리를 9월에 실제로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세게 할까봐 뭐 그런 식의 이제 걱정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장에 실제로 어떤 말이 나오든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냐라고 질문을 이제 드렸던 건데 그렇다면 시장의 영향도 그냥 좀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갈 수 있다
강하게 안다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이번에 강하게 얘기하면 구글에 인상을 안 하면 또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무조건 강하게만 얘기하긴 그렇고 대신에 조건부로는 할 수 있죠. 이런 조건이 된다면 내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 네. 근데 그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지표 보게 하겠다는 얘기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뭐 사실 케빈 워시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말이 많긴 많지만 어쨌든 초보자가 들어와서 하는 실수는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다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기존에 익숙해져 있고 근데 바꾸는 방법이 우리가 시장하고 소통을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서 시장이 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전쟁이라는 변수 가지고 소통을 안 한다면 더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나와서 이렇게 할 건데 아직은 내가 올리지 않을 정도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나온 김에 아까 제가 국채 얘기 말씀드렸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그래서 지금은 국채 시장은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이 훨씬 꼬여 있고 동시에 국제 유가가 오른 게 1차적인 문제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 네, 하지만 관리에 들어가고 있다. 네. 케빈 워시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원래 파월은 굉장히 그 심플 센텐스를 많이 쓰고 단순한 문장으로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어서 그 자체가 또 위험했다고 하는데요. 이 케빈 워시는 뭘 단정적으로 말을 해주지 않으면서 본인의 존재감은 또 드러내려고 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걸로. 이번에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조금 이전보다 세련돼졌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장과 소통하려고 하는지 네. 그게 오히려 관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태도가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군요. 보통 사람이 잘못하면 그래도 본인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섰다는 의미 안에는 사실 케빈 워시의 역할이 사실은 부적절했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케빈 워시가 잘 해서 했었으면 여기까지 안 가도 될 걸 이 네. 사람까지 나서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조금 케빈 워시는 현재까지는 뭐 우수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지만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적응을 좀 덜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래 계셨어도 그러네요. 지금 약간 걱정하는 게 재무부하고 연준하고 뭔가 한 방향으로 합의를 잘 못할 것 같은 불안감도 시장에 좀 있는 우리도 것 그렇잖아요. 같아요. 네. 두 분이 동문수학한 사이 아닌가요? 근데 서로가 서로의 존재감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같고 이게 좀 불편한 장면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네, 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엔비디아가 7일 연속 하락했나요? 실적 맞아요. 발표 네. 전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뭐 많이 하락한 건 아니어도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서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 뿐이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1년 내내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나 엔비디아에 대한 의구심은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요. 그죠? 근데 주가하고는 별개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니까. 예. 자,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되게 불편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딱 하나예요.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도 뭐 이것저것 할 때 지금 뭐 베라루민이 뭐니 여기도 성능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HBM이나 이런 DRAM을 더 넣는 게 메모리를 더 넣는 게 메모리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너무 비싸서도 그쵸. 그런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가격도 한 15%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더 나아질까요?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땐 더 많은 그렇죠? 반도체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지금 공급과 관련된 요인이 내년까지는 풀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네. 업계 정설인 거고 지금 주가와 관련해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래 27년까지는 괜찮은데 28년부터 문제일 거라는 게 공통적인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내년에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지금도 우려인데 더 우려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려와 주가는 따로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려는 우려인 건데 그 우려가 그걸로 인해서 뭐 투자를 줄이겠다던가 아니면 정말 이익 전망이 완전히 훼손되는 그런 그림만 아니라면 뭐 시장은 제가 볼 때 이런 우려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고 근데 그 우려 나오는데 또 실적이 큰 문제가 없으면 또 다시 안심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뭐 앞으로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광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왜 AI 투자는 중단할 수 없잖아요. 네. 중국이 저렇게 따져는 줄일 수도 없고 정확하게 보면 줄여서도 안 되고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 나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에 되는 금융동맹도 얘기를 했겠어요. 네.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돈도 부족하고 힘든 거 아니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우리가 이 부담을 줄여보자라고 했었던 거니까 사실 시장의 우려는 아주 온당합니다. 너무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어떤 그 주가 지수가 그 우려만큼 움직일 거냐? 우려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우려의 완화만큼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쭉 끌어당기는 장이 아닌 거죠. 가격과 관련된 요인인 거니까. 지금 뭐 최근에 썼던 반도체 피크론과 관련된 우려 중에 완화될 건 그 어떤 것도 없거든요. 아, 네. 그렇죠?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니까. 네. CSMT도 따라오는 것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더 따라오지 덜 따라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양지 계속, 메모리도 예, 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계속해서 이런 게 상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 서버 가격 15% 올린다라는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이 엔비디아마저도 못 견딜 정도로 이제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 이제 이 사안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예. 것과 또 하나는 엔비디아까지도 저렇게 지금 교섭에서 밀리는 걸 보면 얼마나 메모리 수요가 강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는 건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죠? 투자죠. 그래서 줄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예요. 15% 올려도 서로 달려고 난리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북경에 다녀왔어요. 로봇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아,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제 두뇌 싸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거 가지고 이제 덤블링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감동도 없고 의미가 별로 없고 진짜 이제는 머리로, 그렇죠? 머리로 내가 뭔가 우리가 사람이 지시를 했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브레인이 우리 그 로봇 몸에 어떤 명령을 내려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중국이 되게 그게 부족했어요. 아, 몸만 가지고 놓고 네. 보면 부품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싸다라는 데는 인식을 하지만 사실 브레인만 가지고 놓고 머리만 가지고 놓고 보면 사실 미국이 확실히 비교 우위입니다. 거기에 대해 컴퓨팅 파워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걸 알고는 미국이 여기서 추격을 늦출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그 이제 그 모델 있죠, 그죠? AI 모델을 순위를 제가 매일 점검하거든요. 아, 네. 장난 아니게 치열해요. 진짜 저 후발주자여가지고 야 얘네 쉽지 않을 거였는데 지금 다 따라잡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보다도 더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기업이 줄일까요? 결국 엔비디아가 줄인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하나가 누가 줄인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더 가열차게 진행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저렇게 엔비디아조차도 D램 가격을 그렇죠? 이제 의뢰 입장에서 보게 되는 그러니까요. 이미 꽤 된 지 오래됐고요. 깐부치킨 때부터 그랬었어요. 의리 오지 갑이 가진 않아요. 그렇죠? 찾아와서 치킨도 사주라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의리였었던 건데 지금은 그게 더 한층 더 강화된 거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둘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뭐 시장이라는 게 계속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우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최태원 회장님께서 자꾸 야 더 올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얘기를 자꾸 주신 것도 맞는 것 같고. 예. 이제 그렇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추후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이 이슈만으로 걱정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이제 3분기 이익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노이즈는 있는 게 환율이겠죠. 아무래도 원화가 네. 약세일 때 조금 떨어지니까, 더 네. 플러스 이익이 더 있는 건데 네.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 만큼 사실 환율과 관련된 환차손 또는 환율로 된 이득이 줄어들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2분기보다는 많이 늘어날 건 분명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조정은 단순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반도체나 또는 AI 피크 정점론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제가 볼 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번에 하락했었던 그 하락폭까지 감안하면 한두 분기 정도 뒤에 실제로 감익이 나오는 걸 반영을 했다라 보거든요. 그렇죠? 아, 이익이 네. 줄어드는 거, 이익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는 보겠죠. 그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 걸 보겠죠.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 정도 추종받았으면 주가가 어디까지 가 있을 건지는 조금 저도 고민이 되긴 됩니다.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고점은 무조건 봤다. 그래서 정점은 다 찍은 거고 뭐 일부는 회복은 하겠지만 끝이 아니겠느냐 얘기를 주는 분도 계시고 또 엔비디아도 그랬었지만 엔비디아도 이전에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졌지만 절대이익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는 결국 전고점을 넘은 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 이런 적을 우리나라 기업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매출 총 이익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절대 이익이 쫙 증가하는 경우는 되게 드문 사례라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우리도 같이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시간이 어느새 지금 1부를 맞춰야 될 시간이 맞아요. 다가오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시장이 지금 달러 약세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금리는 쉽게 안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갈 거라고 보시는 시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쪽에 베팅하는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이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지금 물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더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거냐 아니면 조금 그래도 완화될 거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하반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건 좋아서가 아니라 경기가 둔화돼서 그런 겁니다. 이 정도 물가가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은 구매력도 떨어지고 실제 가처분 소득도 줄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물가가 더 올라서 나는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전만큼 돈을 쓸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럼 시차를 두고 9월달, 8월달은 소비가 줄어들고 그럴 건데 과연 경기가 줄어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거냐 오히려 경기가 줄어들면서 현재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그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만 완화폭이 크진 않아요. 그렇죠? 약간 뭐 미세한 정도겠지만 더 올라가지만 않아도 시장은 반길 거니까 그래서 너무 인플레이션 여기서 굉장히 고착화될 거다라고 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베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베팅할 때는 추세적일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계속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그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은 공급 측면의 요인이 훨씬 더 강했고 이 공급 측면의 요인 때문에 먼저는 인플레이션이 반영을 했지만 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지금 시장에선 엿보쳐지니 나름대로 이와 관련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을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건 조금 한번 기다려보고 그게 확인되면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조금 좀 자제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요 발인지 공급 발인지 그렇죠. 네, 성격 이거 되게 차이를 좀 중요한 봐야 겁니다. 한다.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